엄마 오빠 찾았어요. 지금 빨리 와야 돼요. 새벽 5시, 저는 딸 세림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국자를 놓쳤습니다. 스테인리스 국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반찬통 안에 담긴 국물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달 동안 기다렸던 전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자입니다. 올해 72살이고 동네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 가게를 지켜왔습니다. 20살 때 시집와서 이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으니 벌써 50년이 넘었네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고 아침 6시면 가게 문을 엽니다. 손은 예전만 못하지만 단골 손님들은 여전히 제 반찬을 찾아줍니다. 아들 진우는 올해 44살입니다. 중고차 딜러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안 했지만 늘 저를 챙겨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가게에 들러서 무거운 것도 나르고 전구도 갈아주고 컴퓨터도 고쳐줬습니다. 딸 세림은 39살입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진우만큼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전화로 안부는 꼬박꼬박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진우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전화가 왔을 때 진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잠깐만 정리하고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인 남성의 실종은 수사 우선순위가 낮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진우의 휴대폰 번호를 눌렀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혹시 진우가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림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세림아, 진짜야? 어디서 찾았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이에요. 무연고 환자로 들어왔대요. 엄마 지금 당장 와야 돼요. 서류 필요하대요. 세림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무슨 서류? 저는 물었습니다. 도장이랑 신분증이요. 가족관계 증명서도요. 병원에서 보호자 확인해야 한대요.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주방을 나섰습니다. 국물이 끓어 넘칠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찾았다는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가게 안쪽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도장 케이스가 보였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장을 꺼내며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챙겼습니다. 서랍 안쪽을 보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우편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며칠 전에 온 것이었습니다. 피보험자 자격 확인 같은 용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우편물을 잘 챙겨보지 않았는데 왜인지 오늘따라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우편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게 셔터를 내리려는데 맞은편 정육점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선자 아주머니, 오늘 새벽에 누가 아주머니 가게 앞을 한참 서성였어요. CCTV에 다 찍혔을 텐데. 저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진우의 번호를 다시 한번 눌러봤습니다. 여전히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기계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한 달 전 진우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잠깐만 정리하고 갈게요. 무엇을 정리한다는 걸까요? 저는 궁금했지만 진우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택시가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서둘러 내렸습니다. 응급실 입구로 들어가자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복도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림아, 나 병원 왔어.
어디로 가면 돼? 저는 물었습니다. 응급실 뒷복도로 오세요. 3층이에요. 세림이 말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뒷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이 낮게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 서 있는 세림을 봤습니다. 세림 옆에는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세림이 다가왔습니다. 응. 진우는 어디 있어? 저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저쪽 병실이에요. 근데 엄마 먼저 이분 말씀 좀 들어보세요. 세림이 양복 입은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태식입니다. 병원 사무장입니다. 윤태식은 친절하게 웃었습니다. 사무장님이요?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환자분이 무연고로 들어오셔서 제가 보호자 연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태식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진우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일단 안정은 되셨는데 얼굴에 부상이 좀 있으셔서 붕대를 감고 계십니다. 말씀도 잘 못하시고요. 윤태식이 설명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아직 모릅니다. 경찰에서도 조사 중이고요. 지금은 보호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치료 진행하려면요. 윤태식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보호자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꺼내 썼습니다. 서류를 천천히 읽으려고 했는데 세림이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빨리 사인해야 돼요. 오빠 치료해야 하잖아요. 알았어.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야? 저는 물었습니다. 치료 동의서예요. 보호자가 치료 승인하는 거요. 윤태식이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치료비 납부동의 같은 문구는 보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하는지는 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치료는 뭘 하시는 건데요? 일단 기본 검사부터 시작합니다. 엑스레이 혈액 검사 같은 거요. 자세한 건 검사 결과 나온 뒤에 말씀드릴게요. 윤태식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하려는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놓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림이 옆에서 재촉했습니다. 엄마 빨리요. 오빠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윤태식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환자분 만나보시죠. 윤태식이 앞장섰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얼굴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흐릿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우야, 엄마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만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울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괜찮아? 저는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 위치가 기억과 달랐습니다. 진우는 중고차 딜러라서 손에 굳은 살이 많았습니다. 핸들 잡는 부분, 렌치 쓰는 부분.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잡고 있는 손은 굳은 살 위치가 달랐습니다.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세림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 많이 다쳤나 봐요. 손도 부었어요. 그런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윤태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면회는 여기까지만 하시죠. 보호자 절차는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 서류는 내일도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벌써요?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저는 물었습니다. 내일 다시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피곤하실 거예요. 윤태식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세림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 찾았잖아요. 다행이죠? 응, 다행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세림이 저를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했습니다.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다시 올게요. 너는 안 가? 저는 물었습니다. 저는 좀 더 이따 갈게요. 오빠 상태 확인하고요. 세림이 말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진우의 팔 안쪽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생긴 흉터였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가게 뒷주방에서 국을 큰 솥에 끓이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학교 가기 전에 저를 도우려고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팔 안쪽을 끓는 국솥에 댔습니다. 화상이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치료했지만 흉터가 남았습니다. 팔 안쪽, 손목에서 팔꿈치 사이쯤 길쭉한 흉터였습니다. 저는 그 흉터를 늘 기억했습니다. 제가 미안해서 남긴 표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우도 그 흉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여름에 반팔을 입으면 흉터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병실에서 잡았던 손, 저는 팔 안쪽을 보지 못했습니다. 붕대 때문에 얼굴은 확인 못했지만 손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팔을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 위치, 팔 안쪽 흉터, 확인하지 못한 것들. 집에 도착해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에 끓이던 국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냄비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도장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장 케이스 안쪽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깨끗했는데 오늘은 먼지결이 깨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열었다 닫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도장 케이스를 들여다봤습니다. 도장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케이스 안쪽 벨벳 천이 살짝 구겨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반듯했는데 오늘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급하게 도장을 꺼낼 때 구겨진 걸까요? 아니면 그 전에 누가 열어본 걸까요? 저는 서랍 안을 더 뒤졌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우편물, 전기요금 고지서, 은행 통장,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세림이었습니다. 엄마 잘 들어가셨어요? 세림이 물었습니다. 응. 너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병원이에요. 엄마 내일 아침에 다시 올 건데 혹시 영양제 좀 챙겨주실 수 있어요? 영양제? 저는 물었습니다. 네, 오빠 드릴 거예요. 병원 음식이 별로라서요. 세림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챙겨갈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 안에 영양제가 있었습니다. 세림이 며칠 전에 사다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양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쪽을 보니 종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영양제 구매 영수증.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영수증 뒷면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서명 병원 제출용. 저는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보호자 서명, 병원 제출용. 무슨 뜻일까요? 영양제 영수증 뒷면에 왜 이런 메모가 적혀 있을까요? 저는 영수증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진우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 진우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던 번호는 제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걸었던 번호를 보니 낯선 번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던 사람의 손, 굳은 살 위치, 팔 안쪽 흉터, 도장 케이스의 먼지 결, 영양제 봉투 안쪽의 메모.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주민센터는 가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주민센터 민원 창구에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오재훈 씨였습니다. 사례관리사라고 했습니다. 동네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오재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 이미 신고하셨잖아요. 한 달 전에. 오재훈 씨가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아들을 찾았거든요. 병원에 있대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 다행이시네요. 그럼 실종 신고 해제하시면 됩니다. 오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해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요? 오재훈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보호자 서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서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오재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서류는 항상 사진부터 찍으세요. 지금 당장. 사진이요? 저는 물었습니다. 네, 병원 서류든 보호자 동의서든 일단 핸드폰으로 찍어두세요.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요. 오재훈 씨가 작은 메모지를 꺼내 적었습니다. 사진, 녹음, 확인 전화. 오재훈 씨가 메모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기록부터 남기세요. 저는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혹시 불편하신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 번호 여기 적어 드릴게요. 오재훈 씨가 메모지에 번호를 적었습니다. 저는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메모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3층 병실로 갔습니다. 세림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영양제 챙겨 오셨어요? 응, 여기 있어. 저는 영양제 봉투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오빠 오늘 상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붕대도 곧 풀 수 있대요. 세림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얼굴 볼 수 있겠네. 저는 말했습니다. 네. 근데 엄마 오늘 또 서류 하나 더 써야 할 것 같아요. 세림이 말했습니다. 무슨 서류? 저는 물었습니다. 퇴원 준비 서류요. 오빠 상태 괜찮으면 며칠 뒤에 퇴원할 수 있대요. 그때 보호자가 인수해야 한대요. 세림이 설명했습니다. 인수?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퇴원할 때 보호자가 책임지고 모시고 가는 거요. 그래서 서명이 필요하대요. 세림이 말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또 서류, 또 서명. 저는 오재훈 씨가 준 메모지를 떠올렸습니다. 사진, 녹음, 확인 전화. 세림아, 그 서류 나한테 먼저 보여줘. 내가 읽어볼게. 저는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나중에 드릴게요. 세림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진우야, 엄마야. 저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팔 안쪽을 살폈습니다. 붕대 사이로 팔이 보였습니다. 저는 팔 안쪽을 봤습니다. 흉터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목에서 팔꿈치 사이, 진우의 화상 흉터가 있어야 할 자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깨끗한 피부만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어젯밤 서랍 속 도장 케이스에서 보였던 깨진 먼지결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이미 제 도장을 봤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도장이 제 목줄이 될 줄은. 저는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흉터가 없었습니다. 진우의 팔 안쪽에 있어야 할 화상 흉터가 없었습니다. 세림이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요? 저는 오재훈 씨가 준 메모지를 떠올렸습니다. 사진, 녹음, 확인 전화. 일단 기록부터 남기라고 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놀라서 그래. 저는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엄마 괜찮으시면 집에 가서 쉬세요. 오빠는 제가 챙겨요. 세림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게. 저는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재훈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급하게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언제 시간 되시나요? 몇 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주민센터로 오세요. 집에 도착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장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먼지 결이 깨져 있었습니다. 벨벳 천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 도장을 꺼내본 걸까요? 언제요? 왜요? 저는 가방에서 어제 병원에서 서명한 서류 사본을 꺼냈습니다. 윤태식이 보관용이라며 준 종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호자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본 동의서를 통해 보호자는 환자의 치료, 입원, 퇴원 및 재반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치료뿐만 아니라 입원, 퇴원까지. 재반 의료 행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핸드폰으로 서류를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우편물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온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피보험자 자격 변동 안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귀하의 피보험자 자격이 2024년 11월 15일자로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1월 15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진우가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왜 그날 제 보험 자격이 변경된 걸까요? 저는 우편물도 사진 찍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오재훈 씨가 상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오재훈 씨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저장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병원 서류, 건강보험공단 우편물. 이게 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오재훈 씨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이거 심각합니다. 뭐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에
재반 의료 행위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보호자가 환자 명의로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입원 연장, 치료비 청구, 심지어 보험 청구까지. 오재훈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제가 서명한 게 위험한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악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건강보험 우편물도 이상합니다. 왜 갑자기 자격이 변경됐을까요? 오재훈 씨가 물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아무것도 신청한 적 없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누가 어머님 명의로 뭔가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재훈 씨가 메모지에 뭔가 적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물었습니다.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변경 사유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병원에 다시 가셔서 환자 신원 확인을 요청하세요. 오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환자 신원 확인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정말 어머님 아들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지문, 사진, 주민번호 같은 걸로요. 오재훈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앞으로 서류 서명하실 때는 꼭 저한테 먼저 연락 주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오재훈 씨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하루가 아니라 며칠처럼 길었습니다. 서류 한 장, 전화 한 통마다 제 숨이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영양제 봉투를 다시 펼쳤습니다. 메모 글씨는 분명 세림의 글씨체였습니다. 보호자 서명이라는 단어가 마치 계획표처럼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보험자 자격 변경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네, 주민번호 말씀해 주세요.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주민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상담원이 잠시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고객님 11월 15일에 피부양자 추가 신청이 들어왔네요. 피부양자요? 누구를요? 저는 놀랐습니다. 성함이 박진우 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 아드님이신가요?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네, 맞는데 제가 신청한 적 없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신청서에는 보호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서명도 되어 있고요.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제 서명이요? 저는 물었습니다. 네, 김선자 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원이 확인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서명한 적 없는데 제 명의로 신청이 되었다고요? 혹시 그 신청서 제가 볼 수 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팩스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몇 분 뒤 가게 팩스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명란에 제 서명과 비슷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서명 버릇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자의 마지막 획을 항상 길게 빼는데 이 서명은 짧았습니다. 누가 제 서명을 흉내낸 겁니까? 저는 핸드폰으로 신청서를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재훈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건강보험 신청서 확인했는데 제 서명이 아닙니다. 누가 위조한 것 같아요. 오재훈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경찰 신고 가능합니다. 증거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병원 가서 환자 신원 확인 꼭 하세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갔습니다. 3층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저기요, 환자 신원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환자 신원 확인이요? 네. 우리 아들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저는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면 환자 차트에 정보가 다 있는데요. 굳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확인하고 싶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사무실에 문의하세요. 저희는 권한이 없어서요. 저는 1층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윤태식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윤태식이 말했습니다. 네. 환자 신원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말했습니다. 윤태식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신원 확인이요? 네. 제 아들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미 보호자 서명하셨잖아요. 환자분 신원은 확인된 겁니다. 윤태식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확인하고 싶어요. 지문이나 주민번호로요. 저는 말했습니다. 윤태식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환자분 상태가 아직 안정적이지 않아서 지문 채취 같은 건 힘듭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요? 저는 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요. 그때쯤 되면 붕대도 풀고 확인 가능할 겁니다. 윤태식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세림이 앞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왔어요? 오늘 안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세림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뭘 확인하는데요? 세림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세림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숨겨야 할까요? 저는 일단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빠 상태 물어보려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병실 가보세요. 오빠 오늘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세림이 말했습니다. 저는 병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돌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세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복도 모퉁이 뒤에서 세림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윤 사무장님, 우리 엄마가 오늘 신원 확인 요청했어요? 세림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복도 벽에 붙어서서 들었습니다. 네, 그냥 일주일 뒤로 미뤘어요. 그때쯤이면 서류 다 정리될 거예요. 윤태식의 목소리가 핸드폰 스피커로 들렸습니다. 근데 엄마가 계속 의심하시면 어떡해요? 세림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일단 보호자 서명은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할게요. 세림 씨는 어머님 잘 달래주기만 하면 돼요. 윤태식이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세림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세림이 윤태식과 통화를 했다고요? 그리고 저를 달래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지만 손이 너무 떨려 화면 잠금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통화는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모퉁이에서 나왔습니다. 세림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거기서 뭐 하세요? 세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화장실 찾고 있었어.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화장실은 저쪽이에요. 세림이 가리켰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세림이 윤태식과 함께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오재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오재훈 씨가 받았습니다. 저희 딸이 병원 사무장이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저를 달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당장 병원 나오세요. 그리고 주민센터로 오세요. 오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오재훈 씨가 상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제 딸이 병원 사무장이랑 짜고 있어요. 제가 통화 내용을 들었어요. 오재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조직적으로 계획된 일이에요. 조직적이요? 저는 물었습니다. 병원 사무장, 딸, 그리고 아마 다른 사람들도 연루됐을 겁니다. 목적은 어머님 명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오재훈 씨가 설명했습니다. 제 명의로 뭘 하려는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보험 청구, 대출, 재산 이전 같은 거요. 보호자 서명이 있으면 법적으로 가능해요. 오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는 서류는 무조건 원본 사진 팩스 출력 날짜 메모로 3세트를 남기세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녹음 사진 문서. 그리고 경찰 신고도 준비하셔야 해요. 오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진우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낯선 번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신호음이 울리더니 누군가 받았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누구신데요? 남자가 되물었습니다. 제 아들 박진우가 한 달 전에 이 번호로 전화했어요. 혹시 아시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남자가 말했습니다. 잘못 거셨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우는 사라지기 전에 누구와 통화했을까요? 왜 연락이 끊겼을까요? 그리고 지금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날 밤 저는 가게 뒷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밖을 봤습니다. 세림이 누군가와 서 있었습니다. 윤태식이었습니다. 둘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세림 씨 어머님이 계속 의심하시면 위험해요. 빨리 서류 추가로 받아내야 해요. 윤태식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엄마가 요즘 너무 예민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세림이 말했습니다. 내일 병원으로 오시게 하세요. 퇴원 준비 서류 서명 받아야 하니까요. 그거만 받으면 끝이에요. 윤태식이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세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 핸드폰을 가까이 댔습니다. 그리고 최 대표님 그 서류 대행하는 사람한테 연락했어요? 다음 단계 준비해야 하니까. 윤태식이 물었습니다. 네, 연락했어요. 서류 정리되면 바로 진행한대요. 세림이 대답했습니다.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어머님 잘 모시고 오세요. 윤태식이 말했습니다. 네, 세림이 대답했습니다. 둘이 헤어졌습니다. 세림이 걸어갔습니다. 윤태식도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재훈 씨를 만났습니다. 주민센터 상담실이 아니라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오재훈 씨는 노트북을 들고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젯밤 녹음 파일
보내주셔서 확인했습니다. 오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일단 경찰 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지금은 녹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재훈 씨가 설명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한데요? 저는 물었습니다. 서류 위조 현장 또는 금전 거래 기록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병실에 있는 사람이 진짜 누군지 확인하는 겁니다. 오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요? 어머님이 직접 신원 확인을 요청하세요. 병원에서 거부하면 그것도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제가 동행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재훈 씨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1층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윤태식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윤태식이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환자 신원 확인 꼭 해야겠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윤태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환자분 상태가 아직 상태가 어떻든 지문이나 주민번호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윤태식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오재훈 씨가 나섰습니다. 저는 주민센터 사례관리사 오재훈입니다. 어머님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은 보호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재훈 씨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윤태식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리세요. 담당 의사와 상의하겠습니다. 윤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태식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오재훈 씨를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문 앞에서 지켜보고 있을게요. 오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윤태식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나이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쪽은 최윤석 대표님입니다. 저희 병원 행정 컨설턴트세요. 윤태식이 소개했습니다. 최윤석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최윤석, 의료행정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 요청하신 거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환자분이 무연고로 들어오셨을 때 이미 신원 확인은 끝났습니다. 경찰에서도 확인했고요. 최윤석이 말했습니다. 그럼 그 기록 보여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최윤석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기록은 개인정보라 함부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보호자잖아요. 왜 못 보여줘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요. 최윤석이 말했습니다. 그때 오재훈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보호자가 요청하면 보여줘야 하는 게 법입니다. 거부하시면 저희가 구청에 민원 넣겠습니다. 최윤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 준비해서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이요? 왜 오늘 안 돼요? 저는 물었습니다. 서류가 보관실에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최윤석이 말했습니다. 저는 오재훈 씨를 쳐다봤습니다. 오재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오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두세요. 알겠습니다. 최윤석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오재훈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사람들 내일까지 뭔가 준비할 겁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해요. 무슨 준비요? 저는 물었습니다. 경찰 동행입니다. 내일 오전에 경찰과 함께 가야 합니다. 오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세림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윤 사무장님이 연락하던데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오빠 신원 확인하려고 갔어. 세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오빠 맞잖아요. 세림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세림아, 그 사람 팔에 흉터 없어. 저는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세림이 물었습니다. 진우 팔 안쪽에 화상 흉터 있잖아. 초등학교 때 국소태 대인 거. 근데 병실에 있는 사람은 흉터가 없어.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착각하신 거예요. 붕대 때문에 잘 안 보였을 거예요. 세림이 변명했습니다. 나는 착각 안 했어. 분명히 봤어.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오빠 찾았잖아요. 왜 자꾸 이러세요? 세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림아, 엄마가 생각해봤어. 내일 최 대표 사무실로 갈게. 도장 가져가서 서류 정리하자.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게 CCTV를 확인했습니다. 맞은편 정육점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날 누가 가게 앞을 서성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CCTV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11월 15일 새벽 진우가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화면에 남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가게 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얼굴은 모자로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격은 진우와 비슷했습니다. 남자가 가게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남자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걸어갔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확대했습니다. 남자의 손이 보였습니다. 팔 안쪽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진우가 사라진 날 가게에 왔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 왔을까요?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재훈 씨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오재훈 씨가 미리 연락해둔 형사를 만났습니다. 신원 사기 의심 건으로 동행 요청드립니다. 오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형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증거 있으신가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건강보험 위조 신청서, 병원 보호자 동의서, 녹음 파일, CCTV 영상. 형사가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동행하겠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오재훈 씨 형사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1층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윤태식과 최윤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최윤석이 말했습니다. 서류 준비하셨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최윤석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환자 신원 확인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박진우, 주민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없었습니다. 사진은요? 저는 물었습니다. 환자분 얼굴에 부상이 있어서 사진은 없습니다. 최윤석이 말했습니다. 그럼 지문은요? 저는 물었습니다. 지문도 아직 채취하지 못했습니다. 최윤석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증거가 안 돼요. 사진도 없고 지문도 없으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최윤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이미 보호자 서명하셨잖아요. 그게 신원 확인입니다. 보호자 서명은 제가 속아서 한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때 형사가 나섰습니다. 저는 경찰입니다. 신원 사기 의심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윤태식과 최윤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환자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병실로 안내하세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윤태석이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안내 안 하시면 영장 발부하겠습니다. 형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최윤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자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병실로 안내하세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최윤석이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시죠. 오늘은 환자분 검사 중이라서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환자 신원 확인 준비하세요. 안 되면 영장 발부합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오재훈 씨 형사와 함께 최윤석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건물 3층 좁은 복도 끝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최윤석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림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2초도 가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은 반가움이 아니라 예감으로 먼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안도보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방의 공기가 더 무거웠습니다. 진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윤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도장 가져오셨죠? 저는 가방에서 도장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찍으면 되는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네, 여기 서류에만 찍으시면 됩니다. 최윤석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펼쳐진 종이의 제목을 눈으로 먼저 훑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네, 이것만 찍으시면 끝입니다. 최윤석이 말했습니다. 저는 도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찍으려다 멈췄습니다. 근데 왜 우리 진우가 여기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최윤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우야, 너 한 달 동안 어디 있었어? 저는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긴.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는 물었습니다. 세림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빚이 있었어요. 최 대표한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아서. 저는 세림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날 속인 거야? 최윤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다 진우 씨를 위한 거예요. 도장만 찍으면 끝난다고요? 정말 끝나는 건 누구의 인생인가요? 그때 형사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뒤에는 오재훈 씨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아니라 경찰이 질문할 차례였습니다. 경찰입니다. 서류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최윤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형사가 책상 위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 대출 신청서, 보험 청구서 전부 위조 아닙니까?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 있어요. 그리고 건강보험 위조 신청서도요. 형사가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최윤석과 윤태식이 수갑을 찼습니다. 세림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걱정 끼치기 싫어서 날 속였어? 저는 물었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습니다. 한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윤석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윤태식도 공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세림과 진우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저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반찬을 담고 국을 끓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진우는 빚을 갚기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세림도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둘 다 저한테 자주 오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들어와. 저는 말했습니다. 진우가 들어와 앉았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 빚 조금 갚았어요. 이거 생활비예요. 진우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너 쓰렴. 빚 갚는 데 써. 엄마, 진우가 말했습니다. 진우야, 나는 괜찮아. 너희가 잘 사는 게 내가 바라는 거야.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조심해. 저는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죄송해요.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장 안전한 통로가 될 수도 가장 위험한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를 지키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제는 누가 제 도장을 만지려 하면 저는 먼저 기록부터 남길 겁니다.